네, 1월 14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찐시황으로 바꿔가지고 네, 이번 주부터.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죠. 황유현 팀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오늘 주가가 아주 힘들다 보니 황 팀장이 어깨가 축 처져서 힘들게 들어왔네. 힘드네요. 진짜로 힘든 장이죠. 힘들고요. 변동성도 심하고 힘들 걸 각오하고 이제 맞이한 2022년이긴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이렇게 세게 힘든 적은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흥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하자 했는데 이번 주에 그냥 아주 뭐 사실 좋은 날도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하고 뭐 그젠가 어젠가 또 좋은 날도 있었는데 또 내리는 날은 또 언제 좋았냐는 거 다 까먹고 쉽지 않고 이때 수요일 날은 또 급등 한번 했었고 어제는 그래도 그냥저냥이었는데 오늘 조금 금요일 날 1월 14일 금요일인데 오늘 썩 좋지 않은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번 주 사실 옵션 만기가 있어서 조금 사실 기대는 했었어요. 막 큰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000 전고점이었던 여기 한 박스 작은 박스 상단 정도 3,020에 30 정도까지.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 전망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좀 보내드리면서 3,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했는데 예, 대신에 넘어갈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좀 과감하게 좀 줄이는 전략을 갖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목요일 날 이제 만기일 당일 날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갑자기 또 하방으로 다 이제 보고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바로 포지션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냥 전형으로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몇몇 종목들의 이벤트로 인해서 오늘 또 주가는 또 쉽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몇몇 종목들의 이벤트라는 건 뭐예요?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죠. 주 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이벤트. 매드팩토. ABL 바이오가 먼저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죠. 예. 먼저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오늘은 진짜 오늘 또 셀트리온이 네, 속상합니다. 진짜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기업단의 문제 아니에요? 그거? 네. 셀트리온이 월요일 날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아주 좋은 기분 좀 월요일 날을 맞았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수요일이네요. 이날 수요일 날은 이제 기술 수출이 크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근데 어제 좋은 소식이 2개 연속으로 나오고 이번 주 목금은 또 나쁜 소식 매드팩토가 좀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다시 셀트리온이 좀 약간 키 캐묵은 재료긴 하지만 또 분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은 제 손님들 중에서 정말 셀트리온 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찐 투자자. 네, 진짜로 저를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 초강성주주죠. 근데 이제 그분도 오늘 뭐 몇 억대 단위의 손절을 감행을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손절이 몇 억? 네. 와, 그러니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왜냐면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수억 원의 돈이 그게 그죠? 벌라고 해봐. 그게 얼마예요? 이게 아무리 뭐 자산가분이라고 해도 뭐 다들 돈에 대한 감정 똑같이 100만 원이 누구에겐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몇 억이든 다 똑같이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진짜 고객님 돈 목소리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팔기는 해야겠고 재료는 안 좋고 다행히 조금 이제 위에서 오늘 종가보다는 위에서 손절해서 그나마 다행이었긴 했는데 오늘 아마 그러신 분들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셀트리온이 이제 강성주주가 많은 종목들로 알고 있고 저도 그때 우리 16강 할 때도 되게 그렇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또 네, 좀 분식 회계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나오면서 종목들을 끌어내렸고 코스닥 지수도 조금 안 좋게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한국바이오 정말 해먹기 어렵네요. 해먹기. 아니 근데
정말 오늘은 저도 되게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바이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미국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매드팩토 이게 뭐 단순하게 매드팩토 어제 좀 임상 결과 좋진 않았지만 그거는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임상이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신약을 개발하다 보면. 근데 ABL 바이오나 ST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또 ABL 바이오는 기술 수출 위에 또 좋은 흐름을 계속 또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또 잘 되는 기업들은 또 대박을 또 낼 수 있는 거고 안 되는 기업들은 또 고전하는 거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 중에서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신에 잘만 고르면 정말 큰 수익 날 수 있거든요. 뭐 올 초만 작년 초만 해도 뭐 엄청 많았잖아요. 박사일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 작년하고는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에는 네, 올해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이라는 게 일단 그렇죠. 화두가 던져졌기 네, 네. 때문에 성장주 그것도 매출이나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정말 기대감만으로 그렇죠. 떠 있는 이 특히 바이오 같은 성장주는 이건 완전 쥐약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아예 아싸리 그러면 성장에 대한 기대밖에 없는 제약바이오도 이제 하나의 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는 당연히 쥐약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명분 삼아서 공매도를 친다거나 쳐내리기 시작하면 좀 또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선별적인 정말 종목 선택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비단 제약바이오만 그랬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2차전지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에코프로비나 LMNF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성장주들 오늘 대표적으로 카메라 섹터들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치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MC넥스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은 또 다른 또 성장 섹터잖아요.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네. 이게 제가 조금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은근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시스템 회사이지만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이지만 지금 플랫폼 회사로 바뀌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카메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싸움이잖아요. 자율주행. 그러면 현대오토버 같은 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가지고 오늘 6% 올랐어요. 이 장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제 금년도 우리 실적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네. 이슈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올해 이 기준 그 예상 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배수로 PER 배수로 하면은 이거 지금 현재도 35배야. 맞죠. 네. 35배짜리 주식을 더 갈 수 있다고 사야 돼? 그렇죠. 올해 더군다나 금리 인상, 긴축, 실적 네. 이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래도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성장주는 안 좋고 그다음에 가치주나 경기 민감 주식들이 좋을 거다.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같은 게 되겠죠. 최근에 은행주 흐름도 좋았었고 KB금융 같은 거 흐름 좋았었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요. 지금 사실 과거에 긴축이 한 4년 걸려서 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처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었고 14년도에 테이퍼링 시작했고 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시작했고 그다음에 17년부터 QT 시작했고 19년 9월 달인가 7월 달에 QT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14년부터 19년, 이게 5년이네요. 5년에 걸쳐서 긴축 3종 세트를 마무리를 한 건데 지금 압축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테이퍼링도 가속화하고. 그치 올해만 뭐 금리 인상 7번 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어이없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 금리 인상도 3번이었는데 4번 그렇지. 예상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것도 6월 달일 줄 알았더니 3월 달로 당겨지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없었던 QT에 대한 양적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연말에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져서 맞을 매를 지금 한 방에 맞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른 이런 어쨌든 이 빠른 변동성이 조정 시장에서는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희망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과거 그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네. 힘이 없어. 이거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과거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기 초반 첫 번째 인상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3월 금리 인상이 되게 차라리 빨리 되라. 차라리 그래 차라리, 악재가 해소되자. 네, 차라리 빨리 되면 오히려 이제 한 번 인상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리 인상 1회 할 때까지는 변동성 나오는데 그때 과거에는 한 10% 정도 변동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3,000 놓고 보면 2,700 정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단을 얼마 정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지만 많이 내려봤자 2,700에서 2,600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관성으로 좀 더 밀려 내려가면 2,600까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뭐 신용 터지고 뭐 CFD 터지고 반매 뭐 공매도 나오고 하면 충분히 2,700도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사실 3,300에서 3,000 깨질 때도 10% 깨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코스피는 변동성 10%씩은 나와요. 우리가 MD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의 MDD가 3,000에서 3,000, 아니 10%에서 15% 사이면 그 정도는 올해는 진짜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갔을 때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무조건 일시적으로 주식이 100%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나오고 나면 좀 팔아서 현금 30% 또 가져가고 있으면 이게 현금이 최소 10%라도 있으면 되게 좀 편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게 보니까 10%라도 있으면 이 주변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10% 20% 현금이 있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뭘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장을 버티는데 그래 매수의 찬스를 어떻게 노릴까라는 그죠. 심리가 생기면서 그죠.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0%가 있으면 뭔가 내가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 주식 100%로 밀리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사실 멘탈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짜 멘탈이 진짜 한 50%는 멘탈인 것 같아요. 네, 50%는 멘탈. 우리 멘탈을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이 힘이 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자신감을 잃고 맞아요. 지금 어렵다 그렇죠. 하면은 더 안 풀리거든. 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와서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 실컷 깨지고 왔는데 그렇죠. 뭐. 왜냐면 오늘 손님들이랑 통화하면 똑같은 얘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뭐 어떻게 제가 대응할 수 없는 뭐 단타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렇지.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거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저도 같이 모니터해야 되고 중얼중얼했어요. 옆에서 다른 팀장님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나갔다고. 자꾸 뭐 이렇게 혼자 꿍시렁꿍시렁 되냐 그런데 뭐 하겠어 제가 모니터랑 싸우고 있었지 욕하고 모니터 되고 맞아요. 일단 그런 상태 저도 사실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와서 뭐 훈수를 두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냥 같은 투자자로서 같은 고민을 좀 나누는 거지. 공감 정말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되게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이런 사태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몇 번 겪었고 이게 물론 제 돈 아니고 고객님들도 자산이 빠지면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멘탈 전이가 저한테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네. 내 돈을 잃는 게 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맞아. 차라리 내 돈이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손절하면 되지. 또 벌면 되지. 근데 이게 남의 돈을 만지면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은 날 또 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셀트리온 잠깐 넘어갔는데 네. 그거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 네. 우리 바닥이잖아 지금. 네, 그렇죠. 바닥인데 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 장대 음봉이 생겼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 그냥 이 힘든 마음을 좀 벗어 던지고 차트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바닥 징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있고요. 근데 오늘이 첫 번째 투매였다라고 치면 냉정하게 보면 한 번 더 나와야죠. 이제 경험상을 보면 음봉이 한 번 이거 끔찍한 소리긴 한데 안 나왔으면 좋겠고 좀 땡겨서 보면 요렇게 여기 오늘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오늘 12% 빠졌는데요.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 두 개 크게 빠지고 나서 좀 진정되는 모습 보였고 여기도 요때는 좀 작게 빠졌지만 요만큼이
두 번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번 크게 세게 빠졌고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뭐 단기적으로 신용이라던가 반대 매매라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공시했는데 내내 안 하다가 오늘부터 매수를 하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가에 1,000억밖에 안 되니까 또. 아, 그렇죠. 그렇기는 해도 일주일 동안 왜 기다렸나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나 해서 오늘 근데 또 다 엄청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오늘부터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날아가는데 자사주 매입을 할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정말 셀트리온에 실망한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많을 왜냐하면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매수하고 네. 기관이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흐름이 쫙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 탈출하면서 반등하나 보다. 지금 물타기가 됐든 아니면 신규 매수가 됐든 들어간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오늘 대응 잘 못했을 거라고. 오늘은 1차로 이 정도가 밀리면 네. 반대 매매나 담보 부족이 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반대 매매는 이제 내일 월요일 날까지도 떨어지면 화요일 날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틀을 보는 게 하루하고 두 번째까지 떨어지면 그거 정리하는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기 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냥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법밖에 없어요. 빨리 해소되기만을, 시간이 지나기만을. 근데 오늘 그 악재가 네. 이전에 이거 계속 나오던 악재들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 있었던 똑같은 거고. 수준이에요? 아니면 오늘 뭔가 조금 더 밝혀졌다든가 그냥 또 검찰에 고발한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뉴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검찰이 고발했겠지 증선위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쪽. 그럼 이건 좀 새로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악재지. 네, 이거 좀 약간 새로운 관점에서 좀 해석이 될 수는 있죠. 그동안 계속 말로만 무성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이거를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사실 의미는 없고요. 맞추기도 어렵고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저도 아마 금감원 앞에 가서 같이 시위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셀트리온 뭐 일단 시총부터가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헬스케어 ETF라던가 헬스케어 펀드라던가 좀 타격이 많이 심했을 거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손절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들이 좀 주말간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길 기대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미국에서 미국 헤지 펀드에서 일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그 바이오 쪽은 안 하고 왜 안 하냐 했더니 수익 일단 예측이 어렵고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조금 그 외국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 한국 바이오 추천드리면 자기는 못 믿겠다라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으로 손절 크게 하신 분도 예전에 다른 제약 바이오로 엄청 크게 수익을 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야. 그렇지. 예. 근데 아마 뭐 저도 제약 바이오를 매매할 때 한창 할 때 2018년도에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계속 좋아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험을 따라가니까. 네, 그죠. 과거에 좋은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그 좋은 경험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지켜보자는 말씀밖에 심심한 유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또는 수급적으로 해소가 뭔가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봐야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담보대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분들은 사실 편안한 주말이 되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또 담보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다음 주까지는 좀 고생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코스닥 지수도 끌어내릴 거고 일단은 또 다음 주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이상 매도했죠? 네. 이거 뭐 의미를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왜냐면 이제까지 계속 사주다가 그래서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밝게 보나 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네.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좀 약간 재미없어도. 네. 근데 오늘 완전히 1조 넘게 파는 거 보고 이거 뭔가 확 달라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수요일 날 보시면 또 선물 1조 2천억 샀어요. 이때요. 이때 장중에 1조 5천억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줄여서 제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내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막판에 선물을 줄이길래 내일은 좀 그냥 생각보다 3,000포인트 넘으면 만길날 3,000포인트 넘으면 좋겠지만 안 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요거 막판에 3천억 줄여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이제 지금 장 마감하고 9,500억 수준으로 매도로 마무리했는데 아까 1조 2천억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좀 말아 올렸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즘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 이거 봐볼게요. 보시면 장중에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한 1조 1천 정도 됐겠네요. 1조 1,000억, 1조 1,500, 1조 2천까지는 안 갔었고 한 1,400억, 금액 기준입니다. 1조 500억, 1조 600억. 1조 1,500억. 여기는 1조 1,700억까지 갔었네요. 네, 800억까지는 안 갔었고 갔다가 지금 막판에 한 2천억 정도를 이제 환매수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내일 월요일 날 조금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막판 30분, 막판 1시간 정도 3시부터 이 마감이 되는 4시 언저리 수준까지의 외국인들이 선물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날 당일 수급은 이미 다 정해졌고 그 막판 1시간 정도의 외국인들 선물 방향성에 따라서 그거만 1시간 정도의 방향에 따라서만 보아도 다음날 흐름이 좋겠다 안 좋겠다 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보면 3시 반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그대로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딱 3시 반 마감하면 더 이상 이제 HTS 안 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3시 반 주식시장 마감하고 31분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보시면 이때부터 2,000원 샀거든요. 이때는 제가 관심 안 보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2시 반에 손님들이랑 통화하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3시 반까지 선물 1조 이내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동안 못 사놨던 거 받았던 거 그냥 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3시 반까지 전혀 줄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다른 짓 하다 안 봤는데 여기 오면서 다시 봤더니 지금 이만큼 줄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은 또 계속 보합권이거든요. S&P 500은 약간의 플러스고 나스닥은 또 그새 또 플러스로 돌렸네요.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오늘의 후폭풍으로 좀 밀리면 지금 정별되어 있는 것 중에서 눌림 나와 있는 것들은 그리고 제가 올해 성장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섹터들 중에서는 사볼 만한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성장주 섹터 네. 어떤 거죠? 얘기했던 게? 제가 찍었던 게 주력으로 3개고 플러스 알파로 2개를 말씀드렸어요. 파운드리, 자율주행, 폴더블 그리고 제약바이오랑 OLED 이 정도였는데 오늘 셌던 거는 파운드리하고 자율주행이었죠. 자율주행. 네, 파운드리하고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어제 다행히 LG이노텍이 1조 공급 뉴스가 나오면서 이노텍 계속 끌고 갔죠. 다행히 이게 LG이노텍이 확실히 중대형주에서의 신고가는 진짜 저도 또 이번에 또 경험을 하지만 이게 요때까지만 해도 한 5조대짜리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3조에서 5조대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여기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21만 원짜리, 22만 원짜리 보다가 이게 27만 원 갔는데 이걸 어떻게 사 이렇게 될 수 있고 댓글도 봤어요. 여기서 또 추천하냐고 27만 원에서 30만 원 갔을 때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저한테. 근데 이게 중대형주가 신고가 가는 거는 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면 일반 개인 주포가 만들 수 있는 수급이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액수 자체가. 네, 패러다임 자체 또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뭔가 변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고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디가 끝인지는 몰라요. 아직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서 생각보다 많이 터져가 좀 불안하기는 한데 이제 관성 구간으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좀 쉬었다가 더 갔거나 그냥 또 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이슈로 카메라가 올해 일단 먼저 치고 나갔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성장주 무조건 팔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올해 성장 나올 수 있는 폴더블이나 아니면 파운드리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파운드리만 흐름이 좋았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장대 양봉을 뽑아냈어요. 혼자 따로 놀았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도 봐보세요.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 나오고 오늘 드디어 뭔가 이제 다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계속 제가
그 제 관심 종목 섹터 내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쭉 체크해 놨던 종목이 그쪽만 오늘 빨갰거든요. 파운드리 뭐 오늘 보면 뭐 했냐면 테크윙, LB세미콘, 원익 QNC, GST 이런 종목들이에요. GST도 보면 얘도 오늘 플러스가 났고 그다음에 원익 QNC도 오늘 뭐 양봉이 좀 조그맣게 났고 아직까지는 뭐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시장 대비 강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유진테크 같은 게 오늘 대표적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주도주나 또는 주도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율 폴더블이나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나 OLED 이런 쪽도 그냥 쉽게 이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을 가장 먼저 좋게 보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신고가라고 보는 거죠. 그냥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가 이쪽 섹터가 군집으로 뭔가 치고 나가네. 지금 카메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파운드리 지금 소부장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뭐 폴더블 폰이 어느 한 또 이슈가 나타나도 군집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그쪽이 또 이슈 주목을 또 받을 거고 그런 게 올해 내내는 또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저는 작년에 좋았던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매매 원칙이면 이거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한 시절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그리고 주도주였던 종목이 고점에서 30%를 깨지면 그 다음 턴에서의 주도주가 되지 못하는 통계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다고 올해 좋을 수는 없다. 그렇죠. 한국 시장 그게 굉장히 강해서 이세전지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굳이 주식으로서는 수익을 내기가 지금은 되게 어려운 구간인 거죠. 그래서 굳이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올해 좋을 만한 주도주를 쭉 찾는 거고 지금 사실 NFT 관련 종목들도 영원히 막 갈 것처럼 그러다가 지금 다 싹 메타버스나 그런 종목들 지금 다 밑에 내려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한국 주식은 그 인기투표 피터 린치가 말했던 인기투표의 관점에서 차라리 이걸 인정하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매매하기는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건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 되게 답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소형 미국 주식들 또 대형주도 지금 이제 불편하고 변동성도 그래도 커지고 그나마 빅테크 우리가 네. 이미 네. 다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한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국주도 괜찮다 성장성이 담보된 중소형주에 투자하면은 아주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뭐 순식간에 반토막 나 있는 미국 주식들도 많고 맞아요. 어쨌든 올해 금리 인상기 초반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변동성에서의 약은 현금이거든요. 그렇다고 주식을 팔고 다 떠나야 되느냐?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같이 주식하는 이제 모임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손실 난 거 다 보상해 줄게.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사람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뭐 다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해도 야 그거 다 만회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다 주식에 미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주식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지금 자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싶었는지 황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은 걸 거고 또 다른 뭐 힌트를 얻고 싶어서 들으시는 걸 텐데 저는 일단은 오래 살아남으려면 멘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멘탈을 받쳐줄 수 있는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락기 처음 겪으시는 뭐 이제 작년 하반기에 뭐 좀 이제 충분히 변동성 겪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또 하락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기가 또 옵니다. 2020년 같은 시기는 또 분명히 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풀어서 하면 네. 현실적으로 계좌가 마이너스 50% 60%가 돼도 버틸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네. 그 뭐라 그럴까 정신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50% 정도 전 총장고가 마이너스 50 가면요 방치가 됩니다. 방치. 그렇지. 그거 사실 손 못 대지.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가더라도
저는 그럴 경우에 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현금을 마련해서 일부라도 매매를 하시면서 감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 얼마 소액이라도 네. 하면서 그죠. 그걸 가지고 만회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주식 경력 시간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내가 주식에 쏟아부었던 시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초기 10년이 그랬어요. 네, 초기 10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을 때 한 3, 4년 정도를 그것도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그냥 날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물려서 그냥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서프라임으로 전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때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전 종목이 반토막 이상 났었고 그리고 그냥 시장 올라가니까 또 종목이 또 따라 올라왔었죠. 근데 그 시간은 솔직히 제가 뭐 대응도 제대로 안 했었고 그렇다고 뭐 그 시간에 뭔가 배웠던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한 거는 사실 저도 그동안 경험 쌓아서 한 5, 6년 정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사실 시간만 대신에 뭐 그동안 책은 또 안 읽긴 했었죠. 근데 실전에서 뭔가 이제 손님들하고 주변에다 이야기하실 정도인 거는 최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려면 계속 감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웃 안 당하는 게 아웃만 안 당하면 기회는 또 있습니다. 아웃을 안 당한다는 얘기는 깡통이 되지 그렇죠? 않으면. 네. 뭐 대부분 투자자분이 신용이나 대출 안 쓰면 그렇지. 아웃을 안 당하는데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신용은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같은 지금은 위험하죠. 네, 지금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네. 아니 뭐 다 돈 벌려고 투자하지 돈 날리려고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미수를 쓰겠지만 신용을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그 안에서 이 변동성에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만 남으면 기회는 또 분명히 옵니다. 기회는. 최근에 은행주들 보면 KB금융 같은 거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수혜주로 올라오잖아요. 과거에 초기 금리 인상기 2015년도 그때 한번 봐볼까요? 과거 금리 인상기 때는 어땠나? 이때거든요. 이때도 금리 인상 처음에 할 때 엄청 힘들었죠.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16년 초에 뭐가 있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이러고 나서 이때 삼성전자가 다 주가를 땡겼던 게 2016년 6월부터거든요. 근데 이때 금리 인상기 때 한 번 쭉 올랐었죠. 이때도 어쨌든. 근데 만약에 지금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나 뭐 특별한 위기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금융주가 이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금융주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니까 당연히 금융주가 세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우리 금융주주는 이번 주에만 14%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메리츠 오늘 보험주도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는 약간 좀 흐름이 좀 약간 다른 금융주 오르긴 올랐지만 좀 흐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요. 보니까 메리츠 어제 그렇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잠깐 다뤘는데 저 김민수 대표가 저기 레몬에 있었지. 저기 회사에 있었다고. 근데 보니까 저기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걸 정말 서구식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잘 쓰니까 맞습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미국 주식 같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도 기대했던 건데 아쉽네요. 네. 셀트리온은 지금 현대차도 아마 자사주 매입이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긴 할 건데 이건 다음에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데 그래요. 자사주 매입을 그래도 현대차 같은 거는 저는 되게 아직도 좋다고 보고 오늘 되게 저도 멘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중구난방이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처럼 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야지. 소각을 해야죠. 네. 우리는 대부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블럭들로 어딘가 팔아버려. 다시 네. 시장에 나와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 또 측면에서. 하여튼 뭐 올 한 해 이후로 계속 ESG가 화두가 될 거라고들 많이 하는데 네. ESG 가장 중심 가장 기본적인 거버넌스 이슈잖아요. 네. 주주 친화적인. 하여튼 좀 한국 기업들이 좀 경영자들이 좀 주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이제 기법은 안 통한다. 네. 이제 섹터를 잘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섹터는 아까 제가 뭐 이제 올해 기대되는 섹터들 몇 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장표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긍정적인 거지. 금리 인상하고와는 다르게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5월에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한국의 EPS 성장치가 하락이 좀 멈췄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신흥국들은 계속 여전히 떨어지지만 미국이랑 한국은 조금 상향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12월 달에 전망치들 보면 이제 1월 중순이나 말 정도 가면 이제 추정치 하락이 이제 왜냐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제 조금씩은 좀 멈췄다는 거죠. 다만 EPS는 EPS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따로 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 어쨌든 2,700 정도 갔을 때는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그 기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건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21년 예상 순이익 대비 2022년 순이익이 21년 순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올해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수치랑 비교를 해도 작년 최고값보다도 작년 실적보다도 올해 무조건 좋은 기업, 올해 보수적으로 봐도 이런 종목들입니다. 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LG전자 요즘에 그나마 괜찮죠. 셌던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농심 최근에 라면값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공장 지으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섹터는 다르지만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 뭐 그 전에 해성DS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좋았거든요. 오늘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해성DS인데요. 해성DS가 혼자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성DS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했던 게, 올해 특징은 해성DS가 올해 증설이 완료가 돼요. 올해 3분기에 완료, 2분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내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목표 주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증설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매출액이나 영업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로 주가도 반영을 해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요, 지금 4공장 짓고 있습니다. 4공장. 네, 올해 3분기부터 일부 가동을 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가동을 해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지금 모르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랑 여기 박스권 그냥 85에서 95, 82만 원에서 95만 원 뭐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지금 박스 안에 갇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다가 여기서 장땡봉이나 빵 쓰면 그때 과감하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박스 하단이라 85만 원 정도 하단인데 여기서 사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올라갔을 때 비싸게 안 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대신에 이게 옆으로 계속 기어갈 수 있어요, 옆으로. 그죠? 그러면 그 기회비용 값은 날리는 거예요. 또는 시장이 밀렸을 때 더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대신에 만약 장대금이 빵 나와버리면 그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GS건설 보면 지금 이번 주에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주들이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죠. 먼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들은 올해 실적치를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보다는 늘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주에 대한 어차피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에 대한 공약들 충분히 지금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건설주들.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야당 같은 경우는 민영 중심, 민간 중심, 그다음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공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주택을 늘리겠다 했는데 그렇죠. 요즘 보니까 또 여당 후보도 뭐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막 늘리겠다 아니, 어쨌든 이러면서. 공급에 대한 거는 공통된 관심사잖아요. 공급,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민간 공급. 건설사가 그렇죠. 괜찮아지는 거라 양쪽 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플랜트 수주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금리 상승에 대해서 경기 민감 주식들 대표 주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도 혼자서 장기 평선 위에 더 노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센 종목들이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섹터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으면 글쎄 앞으로 더 박살날이 있으면 다 밀리겠지만 아직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하기는 좀 이른 거죠. 네, 아직 이른 거죠. 아직은 우리가 해볼 시장을 만하다. 포기하기에는 네, 이르다. 이르다라는 거고 2,700이 당장 뭐 1월 달, 2월 달에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냥 또 왜 미국 시장 또 빠지고 그냥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또 툼에 또 나오고 쭉쭉쭉 빠지고 하면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물린 종목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타기를 먼저 생각하자. 네, 물타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쯤 되면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밀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 빨리 올 수 있는 종목을 뭘 지를까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파운드리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건설 그리고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에서는 성장주 무조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 가져가고 그다음에 성장주도 일부 가져가고 수익 혼합해서 갖고 가고 현금도 갖고 가고 올해만큼은 이런 계좌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 주식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뭐 굳이 지금 투자를 해? 네, 그렇죠. 그냥 쉬지? 이렇게 그럴 생각하시는 수도 분들.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식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지금 굳이 뭐 무리하지 않겠다. 그냥 현금 갖고 있다가 시장에서 정말 폭락하는 기사들 나오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방법이긴 방법이죠. 네. 근데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이제까지 보면 시장의 어떤 예상, 예측들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거라. 이제 모두가 하방을 볼 때 이걸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문가 나온 사람들 뭐 다 틀리고 종목도 다 틀리고 뭐 전망치도 다 틀리고 그래서 보면 진짜 대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진짜 대응이 중요하고 너무 주식이랑 사랑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식도 없고 특히 한국 주식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경험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해는 되게 당근과 채찍을 한 번에 줬던 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경험 삼아서 하면 올해 오히려 더 종목장이 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이 좀 적응을 하면 거기 이후에 펼쳐질 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가 버텨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본이에요.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전에는 엄청 비관적이었다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어서 금리 인상하는 거야. 실제로. 이번에도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리오프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금리 인상, 경제 이제 정책 정상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나면 나중에 가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하는구나. 그 논리로 분명히 받아들일 때 또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뭐 다 틀리잖아요. 지금 트레이딩 개념으로 볼 네. 것이냐 아니면은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이 관점이 확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과거에 봤을 때 이런 금리 인상이 봤을 때 지금 그래도 대형 그러니까 우량주를 들고 있는 분들 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걸 들고 있는 주식 그런 거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 테마로 오른 주식들 네, 그렇죠. 뭐 우리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올랐던 미디어주 무슨 그죠. 엔터주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임주 NFT 뭐 관련된 이런 주식들 이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나온 이후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주식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거란 말이죠. 차라리 뭐 미디어 관련 주식들은 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뭐 NFT 관련 주식들은 뭐 대표적으로 서울옥션 같은 주식들은요.
짬짬이 뭐 뉴스 나올 때마다 반등 나오긴 하겠지만 작년 같은 시세를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다 마찬가지. 지금 완전 시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혀졌잖아요. 이거 너무 유행이죠, 유행. 야,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 이렇게 짧을까?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사실 심리가 너무 변덕스럽고 네. 냉정하구나. 네. 근데 이제 냉정하죠. 주식시장 냉정하니까. 그렇죠. 돈이니까. 네, 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걸로 비견을 했지만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PER이라든가 이런 기업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매출이나 실적을 합리화 못 시켜줄 만큼 많이 오른 주식들 그게 확 꼬꾸라졌다가 금리 인상 기계에 그것이 다시 전 고점이라든가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아, 근데 그거는 지극히 섹터별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섹터별로 지극히 다르다고 봐요. 예. 사실 그거는 정말 미래 예측에 대한 것인데 차라리 반도체 같은 거는 실적이 꺾어졌다 올랐다 꺾어졌다 올랐다 하잖아요. 그건 차라리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서 사실 반도체 섹터가 매매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게 꾸미로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다 성장의 숫자들이 다 찍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정말 새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지금은 이제 숫자도 나오고 과거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2013년, 14년도 그때만 해도 약간 미래 기술이었어요. 그러다가 13년, 14년도에 반짝하고 한 4년을 절었어요. 네, 4년, 5년을 절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래 기술이 현실화됐을 때 그 주식은 정말 텐데거도 나와요. LNF나 에코프로빔이 그랬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폴더블 같은 거나 자율주행 같은 것들도 저는 그래서 보는 게 이게 한 1, 2년 전, 3, 4년,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몇 때 코오롱 인더스트리였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지금은 폴더블 섹터에서 좀 많이 잊혀져 있지만 저도 많이 올랐다 떨어졌었네. 네. 제 기억이 이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2017년도 했던 것 같습니다. 폴더블 관련으로 이슈. 여기 맞네요. 요거 보니까 알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 양봉 보고 샀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때였는데 2017년 요때 보시면 2017년도에 우리가 폴더블 핸드폰 사실 프로토타입만 있었지 그렇지. 전혀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폴더블 관련 주식들이 이제 관련 실적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카메라도 그렇고 특수 필름이나 뭐 힌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게 실적이 찍히면 거기서는 그리고 나서 그 산업이 진짜 성장한 산업이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면 거기서 2배, 3배, 10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전고점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그 회복을 할 수 있고. 근데 미래 기술이었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한번 기대감을 올라갔다가 다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시 제자리 와.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냥 꿈만 있었어. 아니면 또는 현실화되는 게 되게 멀어. 라고 하면 그냥 축 사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1년, 2년 내에 얼마나 매출로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그게 중요해요. 그런 섹터냐, 네. 기업이냐. 그 부분에 이게 대해서 중요하겠네. 지금 물음표가 붙는 게 수소잖아요. 그렇지. 네, 수소가 될 거는 같은데 뭔가 아직은 먼 기술 미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수소도 과거에 또 테마가 불어가지고 그죠? 올랐을 때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있었죠. 근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이 좀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기술이 발전을 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현실화되고 숫자로 보여줄 때가 되면 또 거기서 또 제2의 LNF나 에코프로빔이 또 나오죠. 관련 주식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성장주가 됐든 가치주가 됐든 매출과 이익, 이 그렇죠. 성장이 있냐 없냐 네. 이거에 걸맞는 걸맞는 그 상승 폭은 다를 뿐이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미래하고 실적하고 부합을 시킬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이게 매출, 이익 기대할 만한 상승을 네. 그렇게 하면은 참 지금 우울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왜냐하면
이 상승기에는 워낙 그 우리 PSR, PDR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 주식들이 스토리 가지고 상승하는 주식들이 그죠? 워낙 많았었어 그래서 가지고. 흥분하지 마라. 제가 항상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 저 포인트 모바일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안 끝내주세요? 지금 1시간이 됐구만. 아니야, 아직 50분밖에 안 됐어. 포인트 모바일 왜냐하면 요즘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포인트 모바일은 또 진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네요. 네, 청개구리 같은 종목인데 뭐 지금 뭐 이유 없이 내리고 이유 없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 이거 그때 한번 나왔다고 했을 때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추가 매수 이제 시작은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더 뜨면 한번 팔았다가 뭐 다시 살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전혀 바뀐 거 없고 이유 없이 내렸고 또 다시 이유 없이 줄줄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냥 바이 홀드 구간입니다. 자, 이 포인트 바뀐 모바일도 게 있어야지. 네. 일단 우리 성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성장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또 버티는 네. 구간으로 네.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또 마지막이에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우리 아까 네. 멘탈 관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또 그 사무실에서 집까지 한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갔던 경험이 있는 황 팀장님이 또 이렇게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좋은 이야기 한마디 해줘야죠. 좋은 이야기요? 힘 빠진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근데 오늘 황 팀장부터가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아까 그냥 저는 오늘 많이 했던 말들이 아니라 어차피 저랑 같이 하는 동생들도 다 힘들어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성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성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우린 성공할 거니까. 결국 주식 투자로? 주식 투자 성공할 건데 성공에서 의심하지 말아라. 누구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당선돼서 일찍 은퇴를 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늙은 나이에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계열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성공의 시기점도 다르고 계속 사실 사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게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일찍 은퇴해서 일찍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런 부분들.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젊은 분들은 영앤리치를 꿈꾸잖아요, 다.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걸 먹는 것도 다 젊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각자의 인생이마다 다른 거고. 뭐 우리 같이 했었던 김정수 작가님도 내내 고생하다가 환갑 넘어서 터지신 거잖아요. 지금 13년 몇 년 만이지? 그 13년 만이었나? 나는 이렇게 8년 모르겠는데. 만이었나?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 고생하다가 나이 많이 드신 상태에 터진 거고 누구는 일찍 하는 거고 그거는 각자마다 인생의 시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가 틀리지만 않아도 확신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매매 방법 또는 스윙 트레이딩 로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조금만 디테일만 다듬으면 나도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 희망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게 멘탈이 떨어지면 뭐 축 처지거든요. 그렇지. 네. 이미 어깨가 처졌어. 화면 봐봐. 그런가요? 어깨 좀 피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저는 내일 아침에 한 10km 뛸 거예요. 10kg. 네. 한 10km 뛸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은 멘탈을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 미생 보면 몸이 귀찮으면 몸이 만사가 귀찮으면 귀찮아. 만사 귀찮아져요. 특히나 오늘처럼 몸이 확 처져버리면 다 하기 싫고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꼴 보기 싫어져요. 근데 오늘 그나마 좀 몇몇 종목으로 수익 내고 단타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멘탈 그나마 부여잡고 제가 원하는 스윙 로직에 들어있는 것들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종목은 그 이틀 전에 급락했을 때 2, 3일 전에 급락했을 때 이 종목은 진짜 자리가 좋았는데 왜 놓쳤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날 집에 가서 그냥 퍼질러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오늘도 아니라.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말이 있으니까 다 이제 지금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제 후배들이랑 같이 주간을 모아서 날 잡고
차트 1,500개 다 돌려보기 하거든요. 지금의 주도 섹터는 뭐고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해야 될 이번 분기에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쭉 이제 좀 나와 일치되는 것들이 나와요. 물론 다 관점도 다르고 좀 하긴 하겠지만 그럼 일치되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보면 이제 서로 의견 듣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죠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봤다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그럼요. 잃지 마시고, 네. 또 온다니까요. 또 온다니까요. 기회는 또 와요. 네, 또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네. 일단 또 우리 황 팀장님 같은 경우에 전문 이제 직업이 그런 어떤 거니까 이제 바로 스터디하고 바로 뭔가 네. 대응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실이 났을 때 오히려 좀 며칠 쉬어주는 것도 네, 그렇죠. 방법이라고. 쉬는 것도 그 데니스 리차드 그분도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그분 책 보면 쉴 수 없다면 베팅하는 사이즈를 줄여라라고 합니다. 베팅 사이즈를. 그러니까 한 종목 살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샀다고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사서 자신감부터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네. 기쁨을 좀 그렇죠. 맛봐라. 네, 자신감을. 네, 자신감부터 회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장이고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고요. 건강해야 네, 예, 그럼요. 모든 게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멘탈 관리 한번 잘 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8.15 모니터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함께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좋은 기법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해주는 이게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실한 건 기법, 매매 기법 저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어디 타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계속 찾고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섹터거든, 섹터. 섹터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 흐름. 네. 섹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수가 안 되면 섹터도 안 되고 섹터가 안 되면 종목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섹터를 먼저 잘 모르는 방법.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종목 말씀 잘 안 드리고 섹터, 큰 섹터들만 말씀, 파운드리, 자율주행, 이쪽 카메라, 이쪽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에서 놀았으면 어떤 종목을 사도 격차가 좀 있었을 뿐이지 큰 손실은 안 봤을. 카메라 같은 건 자율주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나올 섹터들, 앞으로 기대된 섹터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주식이 어떤 섹터에 들어있는지 네. 그 섹터의 미래 성장성. 그렇죠. 이거는 결국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 그럼요. 네. 요거를 봐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네, 오늘 힘든 하루 보내신 거 네. 괜찮아요. 뭐 집에 이런 날도 가고 있는 거지 싶어요. 뭐.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주말 편안하게 쉬시면서 내 마음 다시 한번 잘 다잡으면서 재충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